딸이 떠나고 1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의 휴대폰을 켤 용기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식 먼저 보낸 어미가 무슨 말을 더 보태겠나 싶어서 그냥 가슴 한복판에 돌덩이처럼 얹고 살았지요. 근데 요즘 들어 자꾸 내가 평생 알던 그 애가 정말 그 애가 맞았나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봅니다. 듣는 분이 누구든 한 어미가 제 딸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냥 끝까지 들어만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그의 방은 1년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도 그 애가 마지막으로 개어둔 그 모양 그대로, 베개도 머리맡 그 자리에, 책상 위 손거울도 엎어둔 채 그대로였지요. 처음 몇 달은 그 방 문고리도 못 잡았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워서가 아니라 그 문을 열면 그 애가 정말로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남편은 진작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옷이라도 어디 보내고 책상도 치우고 그 방을 손님방으로라도 쓰자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했지요.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한다는 말도 다 못하고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더 말 안 하고 돌아서서 거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는 줄여놓고 화면만 멍하니 보더군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방이 무서웠던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그 방 얘기는 안 하고 1년을 보냈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둘이서 김치 씹는 소리만 났습니다. 한쪽 자리가 비어 있는 식탁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조용하게 만들더군요. 우리 부부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산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시청에서 정년퇴직했고 저는 평생 살림만 했지요. 위로 아들 하나, 아래로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일찍 결혼해서 지방에 자리 잡았고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딸애는 40이 다 되도록 시집을 안 갔습니다. 그게 늘 제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을 왜 안 하나? 나중에 늙어서 혼자 어쩌려고 그러나? 그 걱정에 명절마다 한 소리씩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한 소리가 그 애를 얼마나 멀리 밀어냈는지 그때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한 소리가 다 그 애를 위하는 마음인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어미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제 딴엔 위한다고 하는 말이 정작 자식한테는 가시가 되는 줄도 모르고요. 휴대폰은 그 애 책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친척이 충전기째 빼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모양인데 저는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별일이 있어 방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라 창틀에 먼지가 쌓였길래 행주를 들고 들어갔다가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지요. 거기 검은 휴대폰이 모서리가 다른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켜진 그 물건이 그 애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그 물건이 서랍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더군요. 저는 그걸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행주를 내려놓고 그 애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켜질까? 켜지면 안에 뭐가 있을까? 안 켜지면 또 그건 그것대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애 물건 하나하나가 다 그랬습니다. 만지면 무너지고 안 만지면 또 그리워서 무너지고요. 화면이 켜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까만 화면이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가운데 사과 모양 같은 게 희미하게 떠오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면이 환해지면서 알림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1년 동안 못 받은 문자며 알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서 팔이 다 저릿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저는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떨리는 게 무섭다기보다 그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진동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의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그러고 나서야 화면을 제대로 봤습니다. 잠금 화면에 사진이 한 장 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웃음, 입꼬리가 한쪽만 살짝 올라가는 그 버릇 그대로요. 그런데 그 애 품에 아이가 하나 안겨 있었습니다. 2살이나 됐을까. 볼이 통통한 사내 아이가 그 애 목을 2팔로 끌어안고 있더군요.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척 애도 아니고 이웃 애도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그 아이를 안고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로는 모자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짚을 정도였지요. 이 아이가 누구냐고 화면을 향해 묻고 싶었지만 대답할 사람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그 애가 입은 옷도 손목에 찬 가느다란 팔찌도 다 제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제 딸 옷장을 1년 동안 수십 번 열어봤지만 그 연한 노란색 카디건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한테는 사진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무너질까 봐서이기도 했고, 사실은 그 사진이 무슨 의미인지 저도 감당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안방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옆에서 남편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는데 저는 자꾸 그의 마지막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떠나기 전 두어 해 자주 집에 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이나 제 생일에나 얼굴 보던 애가 그 무렵엔 별일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왔지요. 와서는 부엌에 앉아 제가 김치 담그는 걸 거들기도 하고 텔레비전 앞에 같이 앉아 시답잖은 드라마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나이 들어 어미가 그리워서 그러나 보다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하니 그 애는 그때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떠나기 반년쯤 전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그 애가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나서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 애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한참을 그러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하고 부르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뭔가 묵직한 걸 입에 문 사람처럼요. 제가 왜 하고 쳐다보니까 그 애가 입을 때려다 말고 또 때려다 말고 그러더니 결국 아니야 다음에 하고는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심하게 할 말 있으면 해 하고는 일어나서 과일을 깎으러 갔습니다. 칼이 사과를 가르는 소리, 접시에 사과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에 묻혀서 그 애가 끝내 못한 그 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애가 그 말을 못 꺼내고 돌아간 게 그날만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 휴대폰을 켜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 애는 어려서부터 속을 잘 안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위로 오빠는 어려서부터 때도 쓰고 제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었지요. 그런데 딸애는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고 힘든 일도 다 지나고 나서야 사실 그때 그랬어 하고 흘리듯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모진 말을 들었던 일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던 일도 다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그 애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순하고 여린 아이라 제 속을 다 못 내놓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애를 약한 아이로만 봤습니다. 보호해줘야 하는 아이, 세상에 부딪히면 쉽게 다칠 아이로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가장 큰 오해였습니다. 저는 그 애를 다 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애여주는 만큼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경로당에 나간 사이 저는 다시 그 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은 밤새 충전기에 꽂아둔 채였습니다. 화면을 다시 켜니 그 사진이 또 떠올랐고 저는 이번엔 잠금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네 자리 숫자를 넣어야 하는데 그 애 생일을 넣어도 안 되고 제 생일을 넣어도 안 되고 오빠 생일을 넣어도 안 됐습니다. 몇 번 틀리니까 화면이 잠겨서 한참을 기다리라고 뜨더군요. 저는 그 차가운 화면을 손에 쥐고 내가 이 애의 비밀번호 하나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에 또 가슴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키운 딸인데 그 애가 매일 손에 쥐던 물건 하나를 못 여는 어미라니요. 그 네 자리 숫자가 그 애와 저 사이에 쳐진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그 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애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애인데 장례식에도 와서 제일 많이 울었던 친구입니다. 이름은 미경이라고 했지요. 전화를 받은 미경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 휴대폰을 이제야 켰는데 잠금 화면에 모르는 아이가 안겨 있더라고요. 혹시 아는 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경이가 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 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하고 부르고는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할 게 아니라는 그 말이요. 그 말은 곧 무언가가 있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미경이는 끝내 자세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머니, 휴대폰 잠금 번호요? 혹시 한번 작년 그날 날짜로 해보세요. 작년 그날이라니 무슨 날인지 저는 바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되묻기도 전에 미경이는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그날. 그게 무슨 날일까? 그의 생일도 아니고 결혼한 적도 없으니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 2살쯤 돼 보이던 그 아이. 만약 그 아이가 우리 애 아이라면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이 있을 거고 그 날짜라면 제가 모를 수밖에요.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을 모르니까요. 저는 그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었지만 차마 숫자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다가 도로 내렸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그 아이 생일이고 그래서 잠금이 풀린다면 저는 제 딸이 저한테 끝까지 숨긴 무언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알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저녁상을 차리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국그릇을 2번이나 엎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경로당에서 돌아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집에 있었지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같이 산 지 40년 넘은 남편한테 거짓말을 한 건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작년 그날 하고 그 말만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얼굴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을 더 망설였습니다. 그 서랍을 안 열려고 일부러 그 방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지요. 안 보려고 할수록 자꾸 그 검은 휴대폰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시장에서 콩나물을 고르다가도 그 사진 속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애 목을 끌어안고 있던 통통한 팔, 그 애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던 그 작은 머리. 저는 결국 일주일 만에 다시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충전기에 꽂고 화면이 켜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미경이가 일러준 대로 작년 그날 날짜를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법한 날짜요. 그런데 저는 그 날짜를 정확히 몰랐으니 미경이 말을 믿고 짐작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숫자 4개를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처음 넣은 숫자는 틀렸습니다. 2번째도 틀렸지요. 저는 화면이 또 잠길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미경이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2살쯤 돼 보였으니 재작년이나 그 전에 어느 봄쯤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 애가 유난히 자주 집에 오기 시작한 게 한 2년쯤 전부터였으니 그 무렵 아이가 태어났다면 시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날짜를 더듬더듬 넣어보다가 3번째인지 4번째인지 화면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잠금이 풀리던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풀려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이제 정말 다 보게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제 딸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제가 모르는 한 아이의 생일이었으니까요. 그 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저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4자리였던 겁니다. 화면이 열리자 제일 먼저 사진첩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져서 몇 번을 다시 눌렀지요. 사진첩이 열리는데 화면 가득 그 아이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장은 돼 보였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막 뒤집기를 한 모습, 처음 일어선 모습, 이유식을 입가에 붙이고 웃는 모습, 그 애 품에 안겨 잠든 모습까지. 그 아이의 자라는 모든 순간이 거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곳곳에 우리 애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아이 손을 잡고 아이랑 볼을 맞대고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제가 본 적 없는 곳에서
제가 본 적 없는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손등으로 눈가를 자꾸 닦았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웃을 줄 아는 아이였구나. 저랑 있을 때는 늘 어딘가 조심스럽고 그늘이 있던 애가 이 아이 앞에서는 이렇게 활짝 웃었구나 싶어서요. 사진 사이사이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눌렀더니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딸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애가 엄마, 엄마 봐 하면서 아이를 어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차마 다 못 봤습니다. 그 애가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우리 애가 엄마였구나. 누군가의 엄마로 살고 있었구나. 근데 저는 그걸 1년이 지나도록, 아니 그 애가 살아있을 때조차 까맣게 몰랐구나.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애 침대에 얼굴을 묻고 이불에서 아직도 희미하게 나는 그 애 냄새를 맡으면서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사진첩을 더 넘기다 보니 아이와 그 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셋이서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우리 애는 그 옆에 기대듯 앉아 있었지요.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니, 알아봤다기보다 그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셋이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은 몇 장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그 애와 아이 둘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온 사진은 죄다 시기가 오래된 것들이었고 아이가 커갈수록 그 남자는 사진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남편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사진첩을 열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그 아이가 우리 애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는 손이 멎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영상을 누르고 우리 애가 엄마 봐 하는 소리를 듣고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한참 눌렀습니다. 그 사람이 우는 걸 본 건 그의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우리 손주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도 아니라고 하기에도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애의 무엇을 놓쳤던 걸까? 그 애가 왜 우리한테 끝까지 말을 안 했을까? 남편은 우리가 너무 엄한 부모였던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애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그 애가 지레 겁먹은 게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 그랬으니까요. 우리 애가 시집을 안 가서 늘 마음이 쓰였고 명절 때마다 너도 이제 짝을 만나야지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쟤는 언제 시집 가냐는 말이 꼭 나왔고 그럴 때마다 그의 표정이 굳던 걸 저는 봤으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애를 위하는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벽이었던 겁니다. 이튿날부터 저는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자주 집에 오기 시작한 그 무렵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 애가 한 번은 명절에 와서 엄마 나 이사했어 하고는 새집 주소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하면서도 요즘 애들은 부모가 집에 불쑥 찾아오는 걸 싫어한다더라 하고 넘겼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 애 회사로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절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만나자고 하고는 멀찍이서 반찬통만 받아갔지요. 그때도 저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또 그의 통화 소리가 가끔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전화를 받을 때면 꼭 마당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작은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들어오면 표정이 가라앉아 있곤 했지요. 저는 그게 다 일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금 와보니 그 애는 우리한테 들킬까봐 그 한쪽 삶이 새어나갈까봐
늘 조마조마했던 겁니다. 제 자식이 제 집에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떠올리니 더 사무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애가 떠나기 두어 달 전 추석이었습니다. 그날 그 애가 차례를 지내러 왔는데 안색이 영 안 좋았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고 송편을 빚는데 손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너 어디 아프냐 하고 물으니까 그 애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해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차례상 차리는 걸 거들다가 부엌 한 구석에 잠깐 쪼그려 앉더군요. 어지럽다면서요. 저는 그때 젊은 게 벌써부터 비실대면 어쩌냐. 밥 잘 챙겨 먹어라 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 애가 이미 병을 안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애는 차례를 다 지내고도 곧장 안 가고 제 옆에 앉아 한참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다 제 무릎을 베고 잠깐 누웠습니다. 40 가까운 딸이 어미 무릎을 베는 게 새삼스러워서 저는 다 큰 게 왜 이래 하면서도 그 애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애는 그날 어미 무릎에 기대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몸이 어떤지 알면서도 어미한테 짐이 될까봐 차마 말은 못하고요. 며칠 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문자와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그 남자라고 짐작되는 번호와 주고받은 문자가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자가 보낸 문자는 짧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 그렇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 애가 답을 보낸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그 남자가 우리 애를 떠난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혹은 태어날 무렵에 그 남자는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며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그 아이를 혼자 키웠던 거고요. 사진 속에서 그 남자가 점점 사라진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미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한없이 미웠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애가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지면서도 우리한테 손을 안 벌린 게 더 아팠습니다. 문자를 더 내려보다가 저는 미경이와 우리 애가 주고받은 문자를 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차마 못 볼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미경이한테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라고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어머니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야. 다 받아주실 거야 라고 답했더군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날 실망스러워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평생 곱게 키웠는데 시집도 안 가고 애 딸린 딸이 됐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애는 제 가슴이 아플까봐 저를 위한답시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저한테 숨겼던 겁니다. 저를 실망시킬까봐가 아니라 저를 아프게 할까봐서요. 그 마음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한참을 식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문자들을 보고 나니 그동안 서운하게만 여겼던 일들이 죄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주소를 안 가르쳐 준 것도, 회사 앞에서 반찬통만 받아간 것도, 베란다에 나가 작은 소리로 통화하던 것도 그 애는 저한테 무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애는 저를 너무 생각해서 저한테 짐을 안 지우려고 혼자서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졌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약하다고 여겼던 그 애가 사실은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그 와중에 부모 걱정까지 하면서 자기 속은 그 누구한테도 다 못 털어놓고요. 저는 그 애를 보호해야 할 약한 아이로만 봤는데 정작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던 건 그 애였습니다. 저를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어미라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휴대폰의 문자함 한쪽에서 제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을 열어봤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돼 있었지요. 거기엔 그 애가 저한테 보낸 평범한 안부 문자들이 쭉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감기 조심해. 이번 주말에 갈게. 그런 일상의 문자들이요. 그런데 그 문자들 사이사이 보내지 않고 쓰다만 글이 임시 저장처럼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하고 쓰다만 글.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하고 쓰다 지운 흔적. 그 애는 저한테 말하려고 몇 번이나 글을 쓰다가 끝내 보내지 못하고 지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방 맨 아래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음 날짜를 보니 그 애가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 파일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누르면 그 애 목소리가 나올 텐데 1년 전 저한테 무언가를 말하려던 그 애 목소리가요. 저는 손가락을 그 위에 올렸다가 차마 누르지 못하고 도로 내렸습니다. 그 음성 파일을 누르기까지 저는 또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게 그 애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목소리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번 듣고 나면 다시는 처음 듣는 그 떨림으로는 못 들을 테니까요. 그 며칠 동안 저는 그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만 좀 보라고 했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음성을 같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먼저 잠이 깼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둑한 시간이었지요. 남편을 깨워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휴대폰 볼륨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음성 파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애가 휴대폰을 손에 쥐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소리. 그러고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거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냥 녹음이라도 해도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진작 했어야 하는 말인데 입이 안 떨어져서 못했어. 글로 쓰려고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그 애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칭얼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었습니다. 그 애가 씩 잠깐만 하고 작게 달래는 소리도요. 그러고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애가 있어. 아들이야. 이름은 내가 지었어. 엄마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저는 그 대목에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애가 아이 이름에 우리 이름을 넣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랑 남편 이름에서 한 글자씩요. 그 애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엄마가 알면 가슴 아파할까봐. 시집도 안 간 딸이 애를 키운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 그래서 말을 못했어. 근데 엄마 나 후회 안 해. 이 아이 낳은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이 아이가 나한테 와서 나 진짜 행복했어. 엄마는 모르겠지만 나 요즘 진짜 많이 웃어. 그 애가 또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나 몸이 좀 안 좋아.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정말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 엄마가 좀 봐줘. 그 애는 죄가 없잖아. 엄마 미안해. 끝까지 좋은 딸 못 돼서 미안해. 근데 엄마, 나 엄마 딸인 거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어. 사랑해 엄마. 거기서 녹음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그 애가 다시 한번 들이쉬는 숨소리가 뚝 끊기듯 멈췄습니다. 거실에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로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애가 사랑해 엄마라고 한 그 마지막 말이 거실 공기 속에 그대로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 애를 그렇게 외롭게 뒀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소리를 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게 그날 새벽에 다 터졌습니다. 우리 애는 몸이 아픈 걸 알면서도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면서도 끝까지 저를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아픈 얘기보다 남은 아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게 우리 애였습니다. 제가 평생 약하다고 여겼던, 그러나 사실은 저보다 100배는 강했던 제 딸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저는 그 아이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애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그거였으니까요. 미경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미경이도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애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었답니다. 결혼 얘기까지 오갔는데 아이가 생긴 걸 알고는 부담스러워 하다가 결국 자기 살 길로 떠나버렸다고요. 그런데 미경이가 그 남자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가 마냥 모진 사람만은 아니었다고요. 아이가 2살 될 무렵까지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고 우리 애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나서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요. 그런데 우리 애가 거절했답니다.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라고 자기가 끝까지 키우겠다고요. 미경이는
느니 엄마가 자존심이 셌어요. 한번 마음 닫으면 안 돌아보는 성격이라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자존심도 그 고집도 다 제가 물려준 거였으니까요. 우리 애는 그렇게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직장은 다니면서 낮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엔 혼자 아이를 보면서요. 미경이가 가끔 가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는 친구한테도 패 끼치기 싫어서 어지간하면 혼자 했다더군요. 그러다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미루다가 너무 늦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도 제대로 못하고 통원하면서 버텼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추석날 부엌에 쪼그려 앉아 어지럽다던 그 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은 게 벌써부터 비실대냐고 핀잔을 줬던 그날 말입니다. 그 애가 이미 그때 병을 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애가 그 고생을 하는 동안 저는 같은 하늘 아래서 그 애가 시집 안 간 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이라는 게 그렇게 무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 무렵 미경이가 임시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떠난 뒤 마땅히 맡길 데가 없어서 미경이가 1년 가까이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경이도 제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애와의 약속 때문에 그 아이를 거뒀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미경이한테 무어라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경이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물만이가 얼마나 순하고 예쁜데요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미경이가 그러더군요. 사실은 우리 애가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지 미경이한테 맡길지 끝까지 고민했다고요. 부모한테 맡기면 아이는 안정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평생 그 애모까지 짐을 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우리 애는 부모 걱정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미경이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미경이를 만나러 가던 날 저는 시장에 들러 아이 옷이며 과자며 잔뜩 샀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지를 자꾸 떨어뜨렸지요. 가는 길 내내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울면 어쩌나 낯설어 하면 어쩌나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손주가 있다는 걸 안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 아이가 울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네 집에서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아이가 진짜로 거기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이 또랑또랑한 사내 아이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애를 꼭 닮았습니다.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그 웃음까지요. 미경이가 나나 할머니 오셨어 하니까 그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팔만 벌리고 있었지요. 그 아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아장아장 걸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의 따뜻함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 저는 더 못 참고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한테서 우리의 어릴 적 냄새가 났습니다. 분 냄새 비슷한 아기 냄새요. 저는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제 옷깃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던 날 남편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를 보더니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고 이놈 봐라 하면서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애가 1년 동안 닫아던 방을 치웠습니다. 침대 이불도 새로 빨아 널고 책상도 옮기고 작은 아이 침대를 들였습니다. 그 방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무섭더니 막상 손주를 위해 치우려니 손이 가벼웠습니다. 그 애가 개어둔 이불을 펼치면서 저는 속으로 그 애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네 부탁 들어줄게. 네 아이 엄마가 잘 키울게. 너 대신은 못해도 이 할미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할게. 이불에서는 이제 그 애 냄새가 다 빠지고 없었지만 저는 그 빈자리에 손주를 누일 생각을 하니 어쩐지 그 애가 아주 떠난 것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고 얼마 뒤 그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이를 통해 우리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우리 애를 떠난 사람을, 우리 애 고생시킨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내온 긴 문자를 읽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그때 너무 어리고 비겁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산다고. 양육비라도 보태고 싶고 아이가 크면 아빠가 누구였는지는 알게 해주고 싶다고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무작정 막을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 사람을 끝내 거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한테는 아빠니까요. 미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는 걸 저도 어미가 돼 보니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다 모질기만 한 것도 다 착하기만 한 것도 아니더군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우리 애를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그 아이가 밥투정을 할 때 입을 삐죽이는 모양이 우리 애 어릴 적 그대로고 잠투정을 하다 결국 잠드는 그 새근거리는 숨소리도 그 애를 닮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애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지를 그려봅니다. 밤마다 혼자 이 아이를 재우면서 자기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이 아이만 보고 버텼을 우리 애를요. 저는 가끔 그 휴대폰을 꺼내 그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인 거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래도 듣습니다. 그 애가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손주는 그 음성 속 아이, 칭얼대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다 하고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 네 엄마야 하고 그 아이 머리를 쓸어줍니다. 요즘 저는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갑니다. 손주를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젊은 엄마들 틈에 늙은 할미가 끼어 있는 게 멋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는 하루 중 제일 좋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그 순간이요. 그 작은 발이 저한테 달려오는 걸 보면 저는 우리 애가 매일 이 시간에 느꼈을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그 애도 이 아이가 달려오는 걸 보며 모든 고단함을 잊었겠지요. 그 애가 누렸을 행복을 저는 그 애가 떠난 뒤에야 이렇게 대신 누리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있어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살가운 어미였다면 그 애가 나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 명절마다 시집가라 퇴근하지 않았다면 그 애가 혼자 그 무거운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됐을까? 그 애가 식탁에서 엄마 하고 부르며 망설이던 그날 내가 과일을 깎으러 일어나지 않고 그 애 손을 잡았다면 그날 그 애가 다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자식을 다 안다고 믿는 게 어미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걸 저는 그 애를 잃고 나서야 배웠습니다. 그 애는 저한테 끝내 그 말을 직접은 못했지만 대신 이 아이를 남겼습니다. 못 전한 말 대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저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애가 저를 끝까지 믿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저는 그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 가는 길을 걷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쥐는 그 작은 힘을 느끼면서 저는 우리 애한테 받지 못한 마지막 인사를 이 아이를 통해 매일 조금씩 받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